네, 특별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고위원으로 복귀가 이제 되셨어요. 근데 당 안팎의 사정은 참 어렵죠. 제가 우리 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21년째, 횟수로 21년째인데요. 네. 이렇게 당이 사실 어렵고 지리멸렬하고 한편으로 동료 의식도 좀 사라져가는 아이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보고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위기적 상황이에요. 안팎으로. 이걸 네. 잘 우리가 수습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제가 조금 전에 칼럼에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 제3자 추천 특검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 이재명이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 아마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단지 이제 민주당 사람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것은 조금 자기들이 그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상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동훈 대표께서도 처음 제안할 때 대법원장에게 그 특검 추천권을 두는 걸 하나의 예시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천하람의 그 변협 회장 추천까지 네. 포함해서 뭐 한다고 하는 건데 어떤 형태로든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였던 자기들이 추천하는 네. 이것은 포기하고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뭔가 한동훈의 바짓가랑이나 발목을 잡겠다 네. 이런 식으로 전략 선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제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조금 뭐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협상만 해서 받아주기만 하면 우리 당내의 분열도 야기하고 또 이제 특검법 자체가 사실은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건데 뭐 그런 목적도 달성하고 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 특검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애당초부터 그 원래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내놓은 그 법이 통과되지 않을 건 너무나 잘 아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특검을 어떻게 써든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변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께서는 사실 처음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 또는 그 유사한 방식으로 특검법을 우리 당에서 발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도해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발의하기 위해서는 결국 원내대표를 설득해서 의원총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게 통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사실은 민주당이 제안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돼 버리면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이 특검법을 주도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주도하지 못하는 그에 대해서 조금 본인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주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죠. 설득해서 최소 과반수 이상으로 의원총회에서 통과되게라도 하고 그렇게 당론 발의를 하고 그 법안을 처리하는 그 과정을 주도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계속 이제 민주적인 방식으로 토론하겠다 그런 말씀을 근데 하시니까 한동훈이 그렇게 설득하러 나서면 당에서 한동훈의 제3자 추천 특검안을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오늘 저 신동욱 대변인, 원내 대변인이 그 답변한 내용에도 보면 반대 의사가 많다는 거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지금 불과 며칠 전까지 필리버스터도 하고 재의결됐는데 그에 대해서 의원들이 당론으로 반대를 했는데 네. 어느 날 추천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그것을 갑자기 당론으로 우리가 발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 김재원 최고가 지난번에 그 KBS 전격 시사에서 저하고 대담하면서 이게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다른 사안은 뭐 차치하고 원내 입법 사안과 관련해서 좀 의견이 다를 때 그때는 이 특히 당론 입법일 경우에는 의총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당론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총의 의장인 원내대표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좀 우선권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 저는 맞는 이야기를 한 건데 참 요즘은 뭐 맞는 이야기 하기가 두려워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나 하면 이게 우리 당이 과거에 제왕적 총재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가 연거푸 2번이나 정권 탈환에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당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성적 의미로 원내 총무를 원내대표로 바꾸고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해서 당 대표와 원내 총무를 원내대표로 개칭하고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에 관해서 정권을 갖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때 김대중이하고 노무현한테 두 번씩 나서 계속 졌을 때 그때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 그 전에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그때 당 총재를 했으면 그냥 당론으로 발의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의원들은 전부 다 꼼짝 못하고 연명으로 도장 찍어가지고 그냥 낼 텐데 그게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를 분리하자 이렇게 하다가는 당이 진짜 망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때 만든 당헌이 그대로 그 조항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대표는 당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무. 그리고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국회 운영에 관하여 최고 권한을 갖는다라고 당헌 61조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원내대표의 지위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국회 운영에 관하여 최고 권한을 갖는다는 거니까 최고니까 만약에 당대표가 국회 운영에 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당대표니까 리더십이 있으니 원내대표와 잘 상의해서 원내대표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게 만들고 그걸 따르게 하면 되는데 의견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끝내. 그러면 원내대표의 의견이 우선한다는 의미죠. 최고 권한이.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국회 운영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발언 표결,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모든 문제, 국회에서의 인사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 배치 문제, 원내 부대표 뭐 심지어 그래서 국회 부의장, 국회의장 선출할 때도 그 선거 관리를 원내대표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국회 운영이라는 것이 사실 그 규정이 각각 전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인사권에 대해서도 이 당대표가 관할하고 있는 저 당직들이 쭉 있고 원내기구라고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 원내기구에는 원내대표와 의원총회 그리고 정책위원회 정책위의장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를 만들 때 이 정책은 당대표 소관이냐 원내대표 소관이냐를 좀 논쟁을 벌여서 이 정책이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화 또는 예산 모든 것이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되니 정책위 의장을 원내대표 소관으로 만들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권한 강화 차원에서 당대표 원내대표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저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그렇죠.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을. 러닝메이트로. 그러니까 당대표는 당무를 총괄하니까 사무총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직이 쫙 있습니다. 뭐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국제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무슨 뭐 재정위원장, 중앙위원회 뭐 쭉 있는데 그런 당직은 전부 당대표가 임명하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원내부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부의장단 뭐 이런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규정을 한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위 의장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분이 선출이 되는데 정책 전문가가 선출되지 않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바꾸게 된 게 그럼 정책 전문가를 선출하게 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정책 전문가를 그
그 정책위 의장으로 선출하되 의총에서는 추임받는 걸로 음. 의총에서 선출하는 것보다 네. 그렇게 바꾸었고 그러면서 임기를 1년으로 두고 당연직 최고위원이 된 것은 그대로 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출직과 같은 위상을 두고 다만 뽑는 방법만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갑자기 임명직이다. 더군다나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직이다라고 하면서 당대표가 해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라고 주장을 하니 네. 제가 좀 답답하긴 답답하고 만약에 그걸 인정하고 또 정책위 의장이 사임했다면 그냥 임명하면 되겠죠. 근데 또 이제 거부를 하니 그러면 차제에 당헌 최종 해석권자인 상임 그 예. 중앙위원회 상임 전국위원회에 한번 문의를 해서 유권 해석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혼란이 없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가 아주 그냥 그다음에 아니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도 법률가 출신이시고 대표도 법률가고 정책위 의장도 법률가니까 법률가잖아요. 그러면 법률가들은 또 이게요. 예.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내가 이거 보니까 이게 맞는데 왜 딴소리 하냐 이러면 안 물러서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네. 이제 법 해석 관련해서 이게 서로 팽팽할 때는 이 법의 입법 취지가 뭐냐를 따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석이 각각 다르면 예. 최종 해석권자가 누구냐가 또 있어요. 우리 아하. 법 해석은 대법원이고 헌법과 관련된 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최종 해석권자잖아요. 우리 당헌에 명시를 해놨어요. 이 당헌에 대한 최종 해석권자는 상임전국위원회. 그래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과거에 이제 뭐 논란이 되면 또 해석을 하면서 논란을 종결시킨 적이 있거든요. 아하. 대표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우리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 당대표로 출마했을 때 이게 이제 책임당원의 그 규정 3개월 규정을 어디로 기산하느냐를 가지고 당비는 3개월 냈는데 입당한 지는 3개월이 안 될 때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상임전국위원장이 그것도 책임당원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려서 네. 더 이상 논란이 없었죠.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당선인은 당무 우선권을 갖는다. 대통령 당선인이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사무부총장 그러니까 조직부총장을 전략부총장 이철규 의원을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 내 권한이다 하면서 막 거부하고 거부하고 결국에는 그걸로 뭐 상당히 뭐 그날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 네. 그때도 당시 정우택 상임전국위원장이 그에 대해서 이때는 대통령 후보가 우선한다라고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 어차피 계속 문제가 되면 이거 굉장히 당이 우습게 되니 하루빨리 논란을 종결시키자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뭐 제가 아주 그냥 뭐 그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죠. 제가 지금 듣기에는 가장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건데. 그리고 어쨌든 이견이 있고 분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해소하는 제일 합리적인 방법. 그때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그때는 초기였거든요. 초기에는 그냥 전화 한 통 해보고 또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어때요? 물어보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문서로 만듭시다 해서 만들어 놓고 그대로 시행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죠. 이제는 상임전국위원회도 어디로 갈지 자기들도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당이 좀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보면서 사실은 많이 놀렸거든요. 저게 개딸들한테 끌려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가 지금 국민의힘도 지금 그런 양상 비슷한 게 지금 보이고 있어서.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그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그 댓글 달고 하는 것은 아직 초기 단계고 또 그분들이 아직 그렇게 민주당의 그 극렬 개딸들과는 차원이 다르니까 우리가 좀 잘 우리 식구라고 하고 잘 같이 가고 하면 그분들도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제가 보니까 자꾸 이제 소위 한동훈 대표의 팬클럽 내지 지지 조직인 그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위드훈이하고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댓글 부대들하고 이걸 완전히 일치시켜 동일시해서 그분들을 또 비판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이게 좀 중첩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이 동일한 집단은 아니에요. 아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위드훈이를 중단시켜라, 한동훈 대표가 중단시켜라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위드훈이 운영자가 말씀하신 대로 네.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써놓고 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분들은 특히 뭐 약간 우리가 좀 생소한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뭐 어쨌든 우리 당 대표를 지지하는 분이니까 우리를 네. 지지한다고 보고 우리 식구로 잘 좀 가야 되고 한편 어떤 경우에는 우리 당 지지자가 아닌 듯한 사람들도 섞여가지고 우리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네. 섞여서 또 공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좀 우리가 잘 좀 대처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네. 취임을 했습니다. 네. 취임하자마자 후닥닥 그냥 그 묵은 숙제 다 해결해 주었어요. 이제 뭐 저 한 서너 달 방학하시면 되죠. 뭐. 예. 그래 지금 제 말씀도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은 방송의 업무 중단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먼저 사퇴를 했으나 네. 이진숙 위원장은 급한 숙제 다 했으니까 네. 그냥 탄핵 당해서 헌재 판결을 받아서 100% 네. 기각일 테니까.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온갖 뭐 저 들춰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봐서 뭐 들춰낼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우스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분들이 탄핵하면 그걸 주된 사유로 올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이 그 직무상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요. 직무상. 예. 예. 그 직무 행위 중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예. 그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직무 행위를 한 게 사인한 거예요. 오늘 그밖에 예.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원장 되기 전의 일은 애당초 그 심사 대상이 안 돼요. 그러네요. 예. 저분들이 열심히 해가 가도 그거는 이건 각하사유고. 아하. 자 그러면 이 사인한 거 박문진 이사, 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선임한 거 그리고 KBS KBS 이사 선임한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보니까 위반 안 된다 하면 일찍 끝날 거란 말이에요. 예. 저는 이진숙 저 위원장이 참 부러운 게 딱 사인 한 두 번 하고 길게 방학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 무더운 날. 네. 아이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돌아온 짱고.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민주당도 어떡할 건데 또. 그래서 또 탄핵하겠지. 그러면 또 이제 겨울 방학.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 좀 부러우신가 보다. 저는 그런 자리가 제일 부러울 것 같아요. 예, 이진수 방통위원장. 근데 이제 돌아오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예. 아니 탄핵도 한번 넘어갔다가 살아왔는데 또 탄핵하면 이제 국민들이 좀 웃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예. 해보세요, 뭐 하면서 또 그동안 밀린 거 하루에 샥 처리하고 또 한 3개월. 근데 이게 괜찮네. 예, 그게 아주 직무 중지 중에도 월급은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겠죠. 예.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얼마나 좋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국내 그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문수 장관 후보자, 네. 우리 김문수 선배님만큼 정말 이 현장 노동 현장을 제대로 많이 하는 분은 드물죠. 예. 이분이 이제 저는 대화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예. 초선 때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이제 저 아시다시피 서울대 물리대 다니다가 그 도르코 런던을 만드는 예. 도르코의 소위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노조위원장을 지낸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노동 현장에 쭉 계속 이른바 민주화 운동도 하고 해서 이 참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자기가 정말 이 이상적인 나라의 마음 형태로 생각한 게 이 동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이상 국가일 거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 일본 가는 저 여권도 안 만들어줄 때거든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국을 못 가보죠.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점점점 풀렸는데도 동유럽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수교 국가니까 갈 수가 잘 몰랐어요. 없었잖아요. 실상이었던지. 근데 이제 제가 88년도에 그 행정사무관으로 그 행정고시 31회 합격해가지고 행정사무관으로 임관을 해서 처음 배치받은 데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였어요. 그때 서울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예. 88년도에. 근데 제가 이제 영어를 조금 한다고 해서 의전 담당을 하게 됐는데 동유럽 국가에서 온 장관급들을 좀 늘 이제 수행하고 의전 담당을 했는데 그렇군요. 거기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더라고요. 장관이 왔는데 이 저 장관이 부인하고 데려왔어. 왔는데 독일 그 저 클럽하우스에서 저녁을 주는데요. 쿠폰을 하나를 사가지고 장관하고 부인하고 나눠 먹어요. 나눠 먹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사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우리를 부러워하더라고. 하여튼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동유럽이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예. 김문수 선배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동유럽의 실상을 보고 내가 이 평생을 바쳤던 운동이 저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니 우리보다 이게 나쁜 나라가 눈앞에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해서 결국 돌아섰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시계추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면 이게 중간에 서는 게 아니고 이까지 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을 보고 뭐 이게 좀 보수적이다 이러는데 가장 이제 이분 생각은 그렇죠. 내가 이쪽에 가봤기 때문에 이쪽이 맞다는 건데 딴 사람들은 안 가본 사람들이니까 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장관 후보로 지명했을 때 윤 대통령이 이제 페이스를 찾았구나. 자신감을 회복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요. 그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발족됐습니다. 네. 예. 12명이에요. 네. 근데 진짜 쟁쟁한 우리 자유파 정치인들이에요. 그럼요. 예. 김진태도 있고. 지금 조용히 있는 김진태도 있고 김태흠도 있고요. 이장우도 있고 물론 홍준표도 있죠.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민심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지방 행정 예. 책임자니까 국회의원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과 만나서 민심을 직접 전하고 당 지도부하고도 민심을 직접 전하고 여러 가지를 좀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 주위 사람들이 뭐 한동훈을 견제하려는 거냐 뭐 하려는 거냐 뭐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당이 지금 당세가 확 줄었잖아요. 총선을 거치면서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영토가 줄어들어서 마지노선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당의 영토를 확보하고 있는 분이 자 서울시장 우리가 총선 참패했는 서울시장 그렇잖아요. 인천시장 그리고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시 그렇잖아요. 뭐 영남은 빼고 이분들은요 사실 우리 총선에 다 패배한 지역이에요. 그래요. 예. 강원도도 뭐 저 전부 다 뺏겼잖아요. 그럼 이 지역을 관할을 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늘 주민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시도지사들이 와서 지금 분위기 내지 민심 이러니까 당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죠.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원래 우리 당이 최고회의를 월요일하고 목요일 하면서 수요일 날은 지금은 수요일은 원래 월요일 날은 최고회의, 화요일은 원내대책회의, 수요일은 최고 중진회의를 했어요. 최고회의하고 사선 이상 중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목요일은 최고회의, 금요일은 원내대책회의. 이래서 매일 회의를 하면서 이제 언론에 그렇죠. 뭔가 뉴스가 현안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당 대표가 이제 젊은 당 대표로 계속 바뀌면서 이준석 대표부터 그럴 때는 중진들이 오면 자꾸 할배들이 꼰대 소리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듣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회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시도지사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최고 중진회의를 예를 들어 1주, 3주 하고 2주, 4주는 자, 시도지사까지 이 최고회의하고 시도지사 회의를 같이 하면 그러면 또 물론 이제 홍준표 시장님이 또 오셔서 일갈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덜 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그 우리 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이 참 다르죠. 예, 우리 당의 중량감이 확 느껴지지. 국민의힘에 저런 참 시도지사들이 다 있었지.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는 봐요. 근데 대표께서는 이제 원탑인데 지금 갑자기 막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시겠죠.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이가 무슨 기본소득을 무슨 전라북도 순창인지 뭔지 거기서 한번 해보겠다고 실험을 해서 결과를 자기들이 또 조사하고 해갖고서 뭘 해보겠다 그러는데 엄청 좋아졌다고 발표하겠죠. 뭐. 그 돈은 그러면 자기 돈 주는가요? 아니 순창군 예산으로 하겠죠. 순창군 예산요. 예. 순창군에서 세금 걷는 거요. 세금 모아가지고 공무원 봉급 2달 반쯤 주면 다 없어질 텐데. 1년 예산이. 예, 무슨 나머지 전부 중앙정부에서 돈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그거를 뭐 순창군 예산으로 되나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군단위는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결정해놓고 돈은 당신이 내라는 거지 어떻게? 그 돈은 그러면요 전 국민이 순창 국민한테 먼저 줘보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재명이가 뭐 어디 저수지에 갖다 뭐 묻어놓은 돈이라도 갖고 와서 지 개인 돈을 쓰면은 찬성하실래요? 그러면 하다못해 일지매가 되든 무슨 뭐 홍길동이 되든 사회화는 차원에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사실 지속 가능해야 되고 둘째는요. 이게 항상 수익자 부담 원칙과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돈 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 돈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이런 제도는요. 며칠 가겠어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도 맨날 밥값 내는 사람만 있으면요. 그 사람 나중에 모임에 안 나와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맨날 밥 얻어먹는데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이게 제도를 그래 운영하면 안 되죠. 이재명 대표는요. 저분이 이제 오로지 자기가 대통령 되는 거 외에는 나라가 뭐 엉망이 되든 말든 관심이 없죠. 예. 근데 왜 하필 순창군이야 경북 우성군을 하지? 우리 김재현 최고위원하고 현안 전반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깊이 있게 잘 다룬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당이 어려운 때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예.